그 K 좀비를 디자인해낸 것은 어머 이거는 읽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나가던 사람인데 일단 구독 좋아요 눌렀고요. 감사합니다. 호빵맨 닮으신 빡빡이 아저씨가 네 성지훈님 맞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음. 대머리는 대머리만 놀릴 수 있습니다. 어제 다시 K 좀비 네. 나 이거 너무 인상적인 얘기갖고 읽어버렸네. K 좀비만 인정할 수 있는데 그 K 좀비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사실은 연상호와 그의 팀이라고 할 때 군체의 K 좀비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연상호 인터뷰 같은 걸 찾아봤는데 연상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K 좀비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만 일단 하는 건데 연상호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배우들이 도대체 좀비 움직임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잘 몰라 하더라. 어려워하더라. 심지어 이게 군체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은 애들이라고 상상되잖아요. 근데 연상호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피아노 치는 10개의 손가락처럼 움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를 지향해가지고 하나의 곡을 지향해가지만 얘는 다 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무용수가 디자인한 느낌이었어요. 그게 되게 그쵸. 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부산행 때 그 무용하시는 분들이 K 좀비의 움직임을 디자인하면서 이 K 좀비가 부산행 흥행과 함께 수출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의 K 좀비 움직임이 좀 약간 퍼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비물에서는 뭐 내용이나 서사 같은 건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도 움직임 면에서는 약간 선도하고 있는 게 있다. 킹덤 같은 경우도 그러면 킹덤도 K 좀비 죠 일종의. 근데 지금 킹덤도 엄청 여기 유튜브 방송 이런 표현 써도 돼요? 이거 내가 쓰는 표현은 아니고 좀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쓰는 표현인데 존나 빠르게 뛰는 좀비가 K 좀비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네. 근데 이런 좀비는 사실은 21세기에 등장하기는 해요. 28위로 이런 데에서 걔네들 굉장히 빠르게 뛰어가지고 그래서 좀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인가? 좀비의 뭐 아버지 이런 표현 너무 싫어하지만 좀비의 유행을 이미 60년대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불타오르진 않았던 조지 로메로는 되게 꾸준히 아주 느린 좀비 영화를 21세기에도 찍거든요. 근데 로메로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이게 바이러스로 이제 애가 썩잖아요. 근육이 다 썩었는데 그렇게 빨리 뛰면 28일로의 영국 좀비들이거든요. 영국 좀비처럼 빨리 뛰면 다 부서진다. 죽었는데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좀비를 애초에 좀비를 만들어 놓고서 되는 거 아니었어? 여기에서 그런 어떤 그런 실증을 막 해버리면은 뭐 의미가 있나?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특별한 게 없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비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비물에 어떤 애정이 있거나 많이 보거나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워킹데드도 안 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안 봤어라고 하면 놀라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28일로도 안 봤고 좀비물을 본 게 거의 없어요. 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모자 못 사도 키라고, 연푸도 다 키라고, 나 혼자 좋아하는 거 지금 고른 거야? 그 아니, 상황이네? 제가 본 좀비 영화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연상호 영화가 거의 전부인 거죠. 말씀해 조지 로메로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려고 본 거였고, 그래서 아니, 무슨 학교를 나왔길래 조지 로메로 영화를 교양 수업을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것만 보는 교양 수업만 골라서 나같이 정신 나간 애가 와서 수업했구나. 좀비 보라며. 뭐 그런 거 하는 좀비를 거죠. 보면 그 사회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러면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고 와라 막 그래가지고 과실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 하나 집었더니 그거여가지고 보고 막 그랬던 거죠. 명작을 보셨습니다. 비디오. 그래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연식 나오는. VHS로 그래서 그 특별한 좀비라는 장르물에 대한 애정 같은 게 특별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그 이상업 영화로서의 쾌감을만을 즐길 수 있었고 이런 거는 되게 에어컨 잘 나오는 롯데시네마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이거 볼 때는 제가 원래 영화관에서 음식 먹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소리 나고 냄새 나고. 근데 팝콘 하나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반드시. 나는 팝콘이랑 봤어요.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그것이 관객의 니즈였다면은 관객의 니즈를 정말 너무 적절하게 잘 맞춰줬다. 그러니까 무조건 60년 노포 김치찌개집이 늘 언제나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다시다 맛에 기름 둥둥 떠 있는 프랜차이즈 김치찌개집에서 김치가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먹으러 갔는데 정말 정확하게 그것이 나왔다. 그래서 너무 김밥 좋았다. 천국에 갈 때는 원하는 김밥 맛이 있죠. 있죠. 응. 그거를 먹으러 갔는데 그것이 나왔다. 그래서 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되게 잘 아는 감독이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다른 영화들에서는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상호 감독이 영화를 참 잘 만드는 사람이구나. 아까 영화라는 게 결국 상업과 어떤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어떤 매체라면은 그 연상호 감독이 현재로서는 뭐 전반적으로 되게 육각형 감독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편입니다. 연상호 육각형설. 클라이언트와 어. 평당과 관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좀비 매니아도 만족시켰고 어. 좀비에 별 관심 없는 사람도 만족시켰고 그럼 작가님은 이제 좀 더 얘기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김치찌개를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머릿속에 김치찌개가 내가 먼저 시작하기는 했는데 또 닉네임도 조금 유진 의외 갓집 식당. 외갓집 식탁이라고. 아 유진의 외갓집 식당. 네. 네, 제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읽고 싶은 대로 읽는데 유진 의외 갓집 식탁. 갓이 되게 중요한 건 줄 알았어요. 신 같은 식탁이구나. 아 유진의 외갓집 식탁님께서 김치찌개 좋죠. 나 김치찌개 얘기 한 1000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네. 그래서 배고프다. 김치찌개 빼. 김치찌개 아니야. 네. 김치찌개 아니야. 자 군체 좀비. 네, 좀비 K 좀비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던 거가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K 좀비라고 했을 때의 정의가 그럼 뭘까요? 빨리 찐다? K 좀비의 정의.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뭐라 할 말을 잃었는데 지금 문득 떠오른 건 그런 것 같아요. K 좀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일단 좀비 움직임에 새로움을 더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그러니까 좀비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썩어가고 뇌가 없고 뭐 기타 등등한 어떤 더러운 군중무리인 것처럼 기존의 영화들이 그렸었다고 한다면 K 좀비는 좀비 자체를 약간 스펙타클화하는 부분에 성공했다. 그러면서 K 좀비 서사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근데 사실 이거는 이 특징도 거의 연상호가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한국 사회의 문제를 좀비물 안에 녹여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산행을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재미있는데 서울행이 프리퀄이 있었고 서울행이란 서울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좀비가 된 여자가 KTX에 타서 KTX 여자 승무원을 물면서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KTX 여성 승무원들이 노동운동 투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만약 미녀와의 싸우는 어떤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비가 퍼지는데 이때 왜 좀비가 한국 사회에 등장하게 됐느냐 하면 공유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공유가 펀드 매니저예요. 주가 조작을 해서 망해야 되는 바이오 회사를 하나 살리거든요. 그 바이오 회사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나오는 이런 설정이어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아빠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줄 거야라고 하는 아버지 구원 서사를 연상호가 그 영화에 입히면서 사실 천만까지 갈 수 있었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한국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이제 분석이 됐고 그런 흐름이 쭉 연상호 작품 세계를 관통하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말랑말랑한 상업 영화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밑에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해서 자본에 대한 문제겠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했는가, 우리를 어떻게 고립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연상호 영화의 전체에 늘 깔려 있는 세계관인 것 같고, 근데 그 며칠 전에 친구랑 이 비슷한 얘기, 연상호 영화 얘기를 하다가 그 연상호가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도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복직 투쟁을 하고 있던 KTX 승무원 노조의 조합원이
첫 번째 감염자 아니고 그 열차 안으로 음. 들어온 첫 번째 감염자였잖아요. 그게 저는 한국 사회에 그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전체주의와 집단주의 문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연상호가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들 다 싫어.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들에는 그 펀드 매니저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사람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데모하고 투쟁하는 너네들도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긴 하잖아. 라는 인간 본연에 대한 그 아주 근본적인 불신이 연상호에게 있다. 그리고 저도 뭐 의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재밌었던 게 부산행에서는 그 막 싸우잖아요. 계속 싸우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싸우는데 그때 정확히 기억나는데 누군가가 핸드폰을 흘려요. 그래서 절로 핸드폰이 탁 떨어지는데 저기서 그 핸드폰이 울리는데 그게 오피슨 코리아였어요. 오피슨 코리아가 막 울리니까 나라도 싫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좀비들이 거기를 싹 보더니 모두가 글로 뛰어와가 좀비가 그 핸드폰을 잡겠다고 막 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도망가거든요. 이게 한국 사회에 대한 진짜 너무 뼈아픈 조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게 그 다음에 만든 반도 그 다음에 이번에 군체까지도 또 지옥에서도 사실은 이런 이 인간은 다 모여 있으면 어리석어 라고 하는 그 연상호의 어떤 그런 시니컬한 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그런 어떤 뼈아픈 조롱 같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군체에서. 이게 사실 좀비물의 일종의 장르 관습 같은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모든 좀비물에 그런 진짜 설정이 나오진 않지만 좀비를 경유해서 한 사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감독들이 되게 세심해서 고르는 것 중에 하나가 좀비가 어디로 모여드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지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새벽의 시체라는 그 로메로 3부작 중에 두 번째 작품에서 사람들이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지고 되게 큰 쇼핑몰에 모여 숨어서 되게 안전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비들이 아주 서서히 그 쇼핑몰로 계속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움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왜 저 좀비들이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을에서 이제 쇼핑몰까지 점점 서서히 다가올까요? 하고 누가 이제 물어보니까 거의 대장격인 장군이 그것이 저것들의 본능이기 때문이지.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쇼핑몰에 몰려드는 미국인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걸 로메로가 거기 숨겼다면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는 영국의 좀비물이 있어요. 2005년인가 나왔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다 펍에 숨어요. 그런데 좀비들이 펍으로 몰려오거든요. 영국의 본능이다. 영국 노동자들이 펍으로 몰려오는 거기서 축구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설정들이 들어가는데 연상호는 오피슨 코리아였다는 게 오피슨 코리아 좀비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리고 군복 입은 군인들이랑 싸우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부산행에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국민이었던 사람들을 두드러 패는 군복 입은 군인들. 근데 걔네들도 살려고 저러는 거지. 막 이런 마음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연상호는 그냥 모두를 조롱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냥 그게 조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조롱이라는 거 알 것 같아. 잠깐 얘기했는데 아까 미안해요. K좀비 뭐예요? 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또 한 10분 왔는데 다시 작가님. 아니 지금 얘기하신 것들 이렇게 들었을 때 또 생각이 났던 게 있는데 장항준 감독님 인터뷰를 그때 봤었거든요. 근데 그 킹덤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제작 의도가 되게 노골적으로 반영되는 편인 장르 중에 하나가 이제 좀비잖아요. 킹덤에서 좀비가 빨리 뛰는 이유. 그때의 이 제작 의도가 뭐였었냐면은 그 킹덤에서의 좀비들이 배가 고파서 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좀비가 된 사람들은 힘없는 백성들 그리고 그 위에서 정치질을 하는 사람들이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고 너무 배가 고팠고 먹을 것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비가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 좀비의 설정에 반영이 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군체에서도
지금 이 좀비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유가 뭔지를 좀 찾아보면서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소통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거를 이 만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좀비를 사용을 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죠. 네. 이게 설명을 잠깐 하고 이제 작가님 얘기 좀 더 들어보면 이게 저는 군체가 진짜 재미있었던 게 이것도 사실 좀비물에서 없는 설정이거든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군체를 만들고 싶었던 매드 사이언티스트 구교환 이 되게 중요한데 구교환이 그런 거잖아요. 모든 인간 사회의 비극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와 내가 도금이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생각이 나눠지지 않는 게 비극의 시작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떠올렸을 때 모두가 똑같이 연동되어서 그 생각을 공유하면 인류는 신인류로 진화할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개미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비에 물리자마자 막 뭘 토해요. 인간들이. 그러면 그 점액질로 서로 연결이 돼.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를 업데이트 하는데 잠깐 멈추는 시간이 있고 정보가 업데이트 하면 이 군체들이 계속해서 진화해가는 그래서 모두가 동시에 소통할 수 있다가 사실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 그 꿈의 사도라는 옛날에 일본 만화가 있는데 엄청 옛날 거거든요. 꿈의 사도의 작가는 미소녀만 주구장창 그려요. 네, 어린 미소녀만 주구장창 그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이 야 모두가 생각이 똑같으면은 우리 다 행복하지 않을까? 왜 사람이 서로 다를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내용 중간은 기억 안 나는데 나중에 그 모두가 생각을 공유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사회를 하나 만들어요. 거기 이제 다 미소녀인 거죠. 연상훈 감독님한테 좀비 미소녀다. 좀비는 미소녀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